식후에 140을 넘는다? 그러면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 다리로 가는 혈관, 이런 데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만성합병증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전문 분야가 당뇨병과 비만, 고지혈증 이런 걸 담당하는 내분비 대사내과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건데, 교수님을 찾아오는, 이게 또 과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환자들의 특징이. 교수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특징 같은 것들 뭐 한 3가지 정도 있다면 뭐 생활 습관이나 어떤 거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당뇨병이거나 아니면 고도비만 환자들이십니다. 고도비만. 근데 당뇨병 환자들의 생활 습관 중에서 뭐 특이한 게 있느냐 싶지만 사실 아무 특이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활하시는데, 다만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환자분들께서 뭐 잘못하신 건 없어요. 없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당뇨병이 있을 뿐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끔은 이제 정말 너무 많이 드시고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일반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냥 당뇨병에 걸렸을 뿐이죠. 자, 그럼 당뇨병, 사실 저희 아버지도 몇십 년 동안 당뇨병에 걸려 계시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 중에서 사실 당뇨병 환자가 꽤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들었고, 뭐 이게 생명과 직접적으로 막 위험성을 주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뭔가요? 그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심한 고혈당이 있거나, 그다음에 치료를 할 때 혈당을 낮추는데 이게 그 정상보다 더 내려가는 걸 우리 저혈당이라고 불러요. 저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로 생각하게 되면 연료가 바닥난 거거든요. 멈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그 고혈당 때문에 문제되는 수가 있는데, 특히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안 맞았거나 아니면 1형 당뇨 진단받을 당시에는 주사를 안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그 응급실로 실려오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심한 고혈당이 생기면 의식을 잃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고혈당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만성합병증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그 3가지는 저혈당, 그리고 1형 당뇨병의 심한 고혈당, 2형 당뇨병의 심한 고혈당은 급성합병증이고요. 만성합병증은 주로 혈관에 생기는데,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에 생긴 합병증을 저희가 이제 구분하기로는 작은 혈관에 생기는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그래서 눈, 콩팥, 신경 이쪽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실명할 수 있고 투석을 받거나 콩팥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발에 감각이 없어지는 수가 있고 이런 병들이에요. 그리고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좀 큰 사이즈의 혈관인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 다리로 가는 혈관, 이런 데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만성합병증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그럼 아까 전에도 초기에 원인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당뇨병에 걸리는 진짜 원인은 뭐고,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유전적인 요소는 또 얼마나 있는 건가요? 병의 원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단일 원인에 의한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췌장을 잘라낸 거예요. 췌장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췌장을 다 잘라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겠죠.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당뇨병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는 그 당뇨병을 2형 당뇨병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소아연령에 발병하는 1형 당뇨병도 있는데, 이런 병들은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복합적입니다. 다양한 유전자, 다양한 환경인자가 작용하게 되고요. 대개 그 2형 당뇨병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이라 그러면 2형 당뇨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다면 2형 당뇨병의 유전적인 요인은 어떠냐 하는 부분인데, 대개 그 2형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집안에 당뇨병 환자가 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양친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이 있으면 위험이 2배, 두 분이 다 있으면 3배 혹은 4배까지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유전적인 영향들이 꽤 크게 관찰되는 것이 2형 당뇨병의 특징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뭐 운동을 안 하고 뭐 많이 먹고 살찌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되게 복합적인 거라서 뭐 하나를 딱 집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딱 하나 집을 수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근데 한국인은 어쨌든 뭐 예전보다는 체격이 커졌지만 그래도 서양인보다 훨씬 날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뇨병에 걸린 이유는 뭐죠? 일단 대사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도가 서양 사람처럼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그렇죠. 당뇨병 발병 위험도가 커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비만도가 올라갈 때 있어서 인슐린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가 생기는데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극복할 만큼 인슐린을 분비를 해내면 당뇨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극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도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뭐 이건 인종마다 특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인도 쪽에 계신 분들, 남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될 때 복부 비만이 주로 많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생기면서 그분들도 서양 사람처럼 그렇게 과하게 비만하지 않더라도 당뇨병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그런 타입으로, 그리고 인도 쪽 사람들은 조금만 비만해져도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생기는, 특히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는 타입으로 당뇨병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서요. 이게 그 인종 간에 혹은 종족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당뇨 만약에 지금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좀 의심해봐야 될 신체 변화나 전조 증상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굉장히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당뇨병의 증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의심해라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수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난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당이 조금 높다고 합니다. 초기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치다. 수치가 제일 정확할 테니까. 예, 수치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이 좀 심해져서 고혈당이 심해지면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제일 흔히 말하는 것을 삼다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삼다증이 이제 다음 당뇨 다식인데 혈당이 높아서 그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때 소변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다뇨, 그리고 소변을 많이 보니까 물을 많이 먹겠죠. 다음, 그 다음에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가니까 약물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계속 먹게 됩니다. 다식. 해서 다음 당뇨 다식, 이 삼다증이 있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라고 해요. 잘 먹는데 왜 살이 빠져? 이건데 잘 먹지만 몸이 이용을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살이 빠지죠. 그런 증상이 있으면 당뇨병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 먹는데 살이 막 쪄요. 그럼 당뇨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제 학창 시절에 잘 먹으면 살 찌잖아요. 예, 학창 시절에 그런 그 보기가 나오면 대개는 이제 틀린 표현이죠. 예. 반드시 100%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당뇨병으로 판명되기 직전의 단계에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당뇨인 거고 뭐 그렇죠. 이게 뭐 전에 약간 위험 경고도 있을 거고 초기 상태에 있을 텐데 당뇨 전 단계에서도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랑 있다면 생활 습관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당뇨병을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99까지가 정상이에요. 100부터 125까지가 전 당뇨병 혹은 당뇨병 전 단계, 126 이상을 당뇨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완충 지역이 있는 거고요. 그 여기에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8% 정도 당뇨병으로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만한 타입의 이런 당뇨병 전 단계에 있어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체중 조절을 통해서 당뇨병 발병을 거의 한 60%까지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만하지 않은 당뇨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근거는 좀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함으로써 일부 예방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우리가 비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도 당뇨병은 그때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한 70년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어떤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당뇨병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지 그 어떤 유전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 외국에서 비만한 타입의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체중 조절해가지고서 많이 예방을 했었지만 우리가 지금 그 비만하지 않은 타입들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한 증거는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분들도 식이 습관이라든지 뭐 운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거는 이미 당뇨병에 걸린 분들은 치료를 하면
당뇨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관리를 하는 거죠. 사라질 수는 없어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양을 띄어가지고 완치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대개 한 5년 정도를 지켜보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병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관해라고 불러요. 완치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저희도 당뇨병 관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나이가 좀 젊고 좀 비만하고 그리고 당뇨병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런 사람들은 체중 조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당뇨병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정상혈당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당뇨병 관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비만하신 분들인데 비만하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높다는 건가요? 일단 비만하신 분들은 살을 뺨으로써 그런 당뇨병 관해로 가볼 수가 있고요. 그 비만하지 않은 분들은 살을 더 빼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당뇨병 발병 초기에 아주 그 철저한 혈당 조절을 인슐린 주사를 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슐린 주사. 네, 우리가 이 동양 쪽에서 그런 연구들이 몇 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병을 했을 때 인슐린을 넣어줘가지고 췌장을 쉬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췌장이 살짝 쉬면서 기운을 차리죠. 그러면서 인슐린을 다시 분비를 해내면서 잠깐 당뇨병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몇 년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이터가 있고 저도 그 초기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입원을 시켜서 그 인슐린 치료를 아주 철저하게 한 후에 한 1년 정도까지는 당뇨병이 없는 상태로 지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그렇게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4번 정도 인슐린을 주사를 해야 되고. 그만큼 시간과 많은 돈과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안 생기는 건 아니고 뭐 한 1년 혹은 2년 뒤에 또 당뇨병이 발병을 하니까 하여튼 그 아주 비가역적인 건 아니다 하는 거고요. 특히 비만한 타입은 체중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비만하지 않은 타입이 조금 어려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생겼을 초기에 철저한 혈당 조절을 하면서 잠깐 당뇨병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당뇨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마치 내일처럼 느껴지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간도 이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저녁 한 7, 8시 됐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럼 혈당 얘기해 주셔서 당뇨병 환자인 분들은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려고 그러면 식전 혈당은 대개는 정상을 유지를 하고요. 그렇죠. 식사에서 쭉 올라갔다가 급격히 뚝 떨어지는 그 모양이 혈당 그래프를 그리면 모양이 스파이크처럼 보입니다. 이거 찔리면 아플 것 같아. 이런 모양으로 뾰족하게 나오는 이게 혈당 스파이크고요. 당뇨병 환자는 공복도 높거든요. 식전도 높아요. 식후도 더 올라가요. 이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저혈당까지도 쭉 내려갔다가 오기도 하고 인슐린은 좀 많이 맞았다든지 하게 되면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혈당 롤러코스터다. 이렇게 보면 그래프를 보면 저런 거가 롤러코스터였으면 굉장히 스릴감 있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식사 전에 그러면 공복 때 혈당이 어느 정도부터 다시 위험하다고 말씀 좀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공복 혈당 일단 진단 기준은 우리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을 우리가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뇨병 전 단계가 100부터이기 때문에 일단 공복 혈당이 100을 넘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다. 126을 넘었으면 이건 당뇨병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100 아래는 괜찮아? 할 때 나 99야 그랬을 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100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다. 또 이제 당뇨병 전 단계로 넘어갈 찬스가 있고요. 보통 완전 정상인 거는 보통 몇 이하로? 일단 99 이하입니다. 99 이하인데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20대 젊은 사람이 99다. 그러면 좀 높은 쪽이라는 거죠. 20대라면 조금 더 낮은 쪽으로 90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100으로 가까이 가 있으면 이런 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한 10수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됐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에 가까이 가 있는 젊은 사람들은 추적을 해보니 100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더 낮게 가 있는 사람들에 비교해서는 나중에 당뇨병이 더 생기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라는 것이 어떤 그 연속선상에 주기 있기 때문에 어디를 딱 끊어서 어디부터 정상이다 아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식전에는 이렇고 식후에 혈당도 뭐 좀 체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식후 혈당은 우리 좀 어려운 게 우리가 표준화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뭐 음식이 다 다르니까. 예, 다 다르죠. 그래서 표준화할 수 있는 거는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하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인데 아마 자녀를 출산하신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 임신 24에서 28주에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가 될 필요가 없이 그냥 흡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일정한 양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시고 나서 2시간째 혈당이 200을 넘으면 당뇨병, 그리고 이제 139 이하는 정상, 140부터 199까지가 내당능 장애라고 불러요. 이것도 당뇨병 전 단계인데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밥은 도대체 얼마나 먹었는지 그렇죠.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알 수가 공기도 없어요. 공기 크기가 다 다르니. 그렇죠. 그래서 표준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연소혈당 측정기라는 그 기술이 나와서 그걸 채워서 보니까 완전히 정상인 사람은 전체 그 시간의 한 96% 정도는 140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식후에 140을 넘는다? 그러면 살짝 그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80을 넘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확실히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면서 지금 나도 설마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걱정하시는 분 많을 텐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 대학병원 가려면 다 머니까 힘들기도 하고 동네 어느 병원에 가서 뭐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검사를 하려면 일단은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수치를 모르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개는 그 집안에 당뇨가 있는 그 분들이 아버지 혈당 측정기 가지고 재봤더니 얼마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건강검진 받았더니 수치가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특수한 기계가 있어야지 혈당을 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식후 혈당이 얼마나 나는지 알 수는 없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안에 당뇨가 그 있는 그런 분들은 가정에 비치된 그 부모님 혈당계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한번 측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동네 병원 갈 때는 내과를 가야 되나요? 내과, 뭐 가정의학과 뭐 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집에 측정하는 거 가지고서 당뇨병을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을 할 때는 진단적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서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당뇨 환자가 몇백만 명으로 추산돼요. 50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러고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10분의 1이네요. 그렇죠. 성인, 30세 이상 성인 인구를 따지게 되면은 거의 뭐 6명 혹은 7명 중에 한 사람. 7명 한 사람이 당뇨병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뇨병 전 단계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아까 그 검사를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분 많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되게 즐거워하시던데. 30세 이상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이 연소혈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걸 해보게 되면 깜짝 놀라시게 됩니다. 근데 정상인 사람들은 완전히 정상으로 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뭘 먹어도 잘 안 올라가지는 않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해보시면 직후에 이제 삐죽 올라가는 이런 스파이크를 발견하실 수가 있죠. 혹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신체에도 나타나는 좀 변화나 이런 게 있나요? 뭐 알 수 있는? 신체에 이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건 대개는 비만한 사람들인데요. 이 목 접히는 부분, 목 뒤에 겨드랑이 이런 데가 검게 변하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지금 없으십니다. 일단 검지 않습니다. 일단 이 목 뒤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통과. 목 뒤쪽이 까매지고 이렇게 되는데. 색깔만 까만 게 아니라 만져보면은 좀 벨벳처럼 만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다행이다. 약간 벨벳처럼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형태로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런 거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생기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제일 크게 흔히 나타나는 건 뭐냐면 복부 비만이죠.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이 흔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잘 아물질 않는다라는 저희 아버지 잘 안 났더라고요. 다리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주 혈당이 높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다증, 체중 감소 등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눈도 좀 침침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치료 방법도 살짝 뭐 얘기해 주셨는데 이미 당뇨병 걸린 분들이에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치료를 일단은 그 당뇨병 치료 원칙은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기본이 되면서 그다음에 약물요법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요.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특히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거나 콩팥 쪽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써야 되는 약이
특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필요한 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혈당만을 잡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분은 저혈당에 취약해. 그랬을 때는 저혈당이 생기지 않는 약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너무 고가의 약보다는 그래도 혈당 조절을 잘 하면서, 그리고 비교적 또 이제 안전성 같은 게 잘 밝혀져 있는 그런 약을 써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을 쓴다고 해서 다 잘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도 필요하고, 일부는 이분한테 이 약을 꼭 썼으면 좋겠는데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약만 쓰면 뭐 배가 아파요. 저는 뭐 그 약을 썼더니 가려워요. 뭐 이런 수가 있죠.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해야 되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약이나 이런 건 사실 전문가에 의해서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약물 관련된 이제 치료는 어쨌든 병원 가서 이제 각자 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럼 식단과 운동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다 부르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뭐 운동은요? 일단은 그 체중을 감소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죠. 비만하냐 아니냐인데, 이제 비만 혹은 과체중인 사람들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50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5일은 해주시면 되겠죠. 뭐 그런 정도 최소한을 추천하고 있고, 근력 운동도 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요, 운동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금방 또 안 하게 되잖아요. 헬스클럽 끌어놓고 안 가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안 가냐면, 하루 안 갔어요. 내일 꼭 가야지. 그걸 가시면 또 가요. 이틀을 안 갔어요. 그럼 진짜 안 가겠다. 그럼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당뇨병 학회에서 이틀 연속으로 운동을 쉬지는 마시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새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작심삼일 되는 게 다 그거거든요. 이틀 연속을 안 하면 잊어버려요. 내가 결심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틀 연속 운동을 쉬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에 러닝을 한 200~300km 뛰거든요. 네.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이틀만 안 뛰잖아요. 네. 나가기가 싫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든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당뇨 환자분들이 그러면 그런 오해도 있잖아요. 오해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당을 많이 먹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된다. 요거 어느 정도 맞는지랑, 그다음에 그럼 당이 있는 음식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당이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그러면 기름진 거는 괜찮으냐 하는데요. 결국은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이거죠. 칼로리 밀도가 낮은 음식은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배추를 이만큼 먹었다고 해서 뭐 혈당이 확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문제가 될 거고, 치즈 한 조각이다. 이런 거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양배추 하나 하고 만 먹을 수도 있거든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은 비만이 되고, 결국 그 혈당이 오를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설탕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진 음식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초가공식품이라고 있어요. 초가공식품은 일단 그 음식을 봤을 때 가공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재료가 뭐였는지를 몰라요. 딱 봐서. 소시지 같은 거? 소시지 같은 거죠. 이게 뭘로 만들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갈아버려서 돼지로 만들었는지, 뭐 소고기로 그렇죠. 만들었는지. 예. 그리고 어떤 뭐 청량음료 이런 거, 뭐로부터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초가공식품들인데, 이런 그 초가공식품들이 설탕 함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낵류는 또 기름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트륨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각종 첨가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초가공이 아닌 뭔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과일. 근데 제가 듣기로 또 과일이 이제 당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정상인 사람들은 뭐 과일 드셨을 때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못 살 때는 뭐든지 많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과일은 너무 많이 달라진 거가 계속 품종 개량을 해서 너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과일을 설탕에 찍어 먹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과일은 다양한 비타민, 그리고 이제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폴리페놀 등등 굉장히 좋은 그 영양 성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당도가 너무 높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좀 문제가 있겠다. 약간 적정한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과일에서 좀 먹었을 때 괜찮은 과일과 당뇨 환자분들이 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과일은 어떻게 나뉠까요? 일단 그 과일에 따라서 이제 당뇨병, 발병의 위험을 또 본 연구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대개는 껍질이 많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껍질 위주로 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저 블루베리 생각해 보시면 껍질 못 까먹죠. 포도도 이제 껍질째 먹으면 꽤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껍질째 먹는 게 좋다는 거군요. 껍질 좀 두꺼운 애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논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이었던 사람들을 쭉 추적을 했을 때 과일 섭취에 따라서 당뇨병 발병률을 봤을 때 블루베리나 포도류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좀 낮았고요. 멜론 종류가 좀 이제 당뇨병 발병을 좀 높이는 너무 당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껍질을 못 먹잖아요. 껍질 못 먹죠. 멜론 껍질 먹었다는 사람 본 적은 없습니다. 수박도 못 먹죠. 안쪽에 있는 걸 먹게 되는데 굉장히 당도가 높은 그런 게 있어서 연구는 그랬던 거고요. 근데 이제 섭취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고 또 본인의 건강 상태 이런 걸 따져서 보셔야 되고요. 제일 뭐 바람직하게 한다 그러면 혈당을 재면서 내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면서 이제 드시게 되면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 과일마다. 그렇죠. 내가 무조건 그냥 피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무조건 이건 좋아 이런 것보다도 과일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이제 김 작가님은 드셔도 괜찮은데 저는 먹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재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손끝에서 혈당을 재시는 분들은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과일을 만지고 나서 그 손을 씻지 않고 손끝을 찔러서 피를 내서 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당분이 묻어서 혈당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기는 정상인데 높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의 따님이 혈당이 갑자기 너무 높게 나왔다. 그래서 전 연락이 왔었는데 손을 씻고 다시 한번 재보십시오. 네,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게 과일에 있는 당분이 손에 묻어 있는 거를 이거를 이제 요새 오토란셋이라 그러는데요.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할 때 당이 묻어 나와서 그게 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일 드시고 혈당이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해 보실 때 손을 잘 씻고 하셔야지 아니면 나 당뇨인가 봐 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그런 바랍니다. 것도 체크해봐야 되면 우리가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고 챗GPT도 잘 돼 있으니까 과일마다 당이 이제 함량이라든가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이 너무 높은 거는 아예 안 먹거나 아니면 그런 함량이 많을수록 좀 적게 먹고 당이 적은 거는 좀 더 많이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계산이 좀 어려운 거가 우리 처음에 말씀하신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거를 혈당 지수라고 그래요. 그 GI라고 해서 글라이세믹 인덱스로 부르는 건데 그거는 50g의 탄수화물이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 같은 경우에는 한 100g 있으면 6g 정도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거를 50g을 먹었다고 했을 때에 그 상대적인 혈당 지수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음식에 저걸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하면 공식이 좀 복잡한데 굉장히 복잡이겠군요. 그 혈당 부하라고 그래요. 글라이세믹 로드라 그래가지고 혈당 부하라고 하는데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를 같이 놓고 보셔야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과일만 딱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밥도 먹고 과일도 먹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구적이신 그런 구독자 분들께서는 데이터베이스 찾아보시고 이거 혈당 지수 얼마야, 혈당 부하 얼마야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드셨어요. 그럴 때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한번 재보세요라고 해요. 이 정도 드시고 나서 재보시고 혈당 어느 수준까지는 뭐 섭취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주 궁금하시면. 맞아요. 자기가 직접 잴 수 있는 걸 사가지고 먹어보면서 뭐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먹는 과일은 한 10종류 이내인 거잖아요. 뭐 사과, 복숭아, 뭐 배, 딸기, 아까 말한 블루베리 이런 것도 해서 그 중에서 자기한테 좀 맞는 거 그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혹시 교수님 뭘 드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블루베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껍질을 안 까도 되고 그냥 물에 그냥 씻어서 네. 자, 1부 주제로 이제 당뇨는 끝내려고 하는데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뭐 1부에서 마지막 조언 한마디 좀 주신다면요. 당뇨병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대개는 평생을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과 친구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에 저희 학회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당뇨병을 왜 친구로 하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그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걸 내가 잘 관리하고 나의 아주 좋은 친구로서 그 나의 건강 신호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더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건강 관리를 하니까. 식이 조절도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혈당은 뭐 약을 조금 한두 개 써서 정상으로 맞춰놓고 하시면 오히려 더 건강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당뇨병에 걸리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관리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30분 중에서 지금 촬영한 시간 29분은 당뇨병이 위험하다 안 좋다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갑자기 친구라고 얘기하시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요. 하여튼 당뇨병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배되면 안 된다. 그렇죠. 내가 맞습니다. 지배해야 된다. 근데 지배하는 것보다도 그냥 데리고 그냥 길들이면서 함께 가야 된다.